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황달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 노란색 신호,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황달, 진단 및 관리라는 의학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흥미로운 증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황달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우리 몸에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처리되는지, 그리고 실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황달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단순히 그냥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거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피부가 약간 녹색빛을 띠기도 하고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아주 진해지는 그런 단서들도 있더라고요. 네,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증상 같은데 그 뒤에는 간질환부터 아주 드문 유전적인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황달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몸이 노랗게 된다,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네, 황달은 기본적으로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 물질이 있어요. 이게 정상보다 너무 많아져서 우리 몸의 조직, 특히 이제 피부나 눈 흰자위 같은 점막에 쌓여서 노랗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 속 빌리루빈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걸 고빌리루빈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어야만 조직에 쌓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근데 때로는 적혈구가 너무 많이 깨지는 용혈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빌리루빈을 처리하는 대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그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걸로 많이들 알아차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눈의 흰자위, 그러니까 공막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빌리루빈 수치 상승을 제일 먼저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막에는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다른 조직보다 훨씬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 엘라스틴이 빌리루빈하고 아주 친해요.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공막이 눈에 띄게 노랗다. 그러면 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최소한 3mg/dL, 그러니까 한 51 마이크로몰 정도 이상은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실내 형광등 아래서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혀 및 점막을 이렇게 살짝 들쳐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빌리루빈 수치가 아주 높아지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피부색이 노란색을 넘어서 녹색으로까지 변할 수 있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몸 안에서 산화가 되면서 빌리베르딘이라는 녹색 색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심한 황달이 있는 분들에게서 간혹 관찰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피부가 노랗다고 해서 그게 다 황달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황달하고 꼭 구별해야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로틴 혈증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당근이나 호박 아니면 짙은 녹색 잎채소, 오렌지처럼 카로틴이라는 색소가 아주 많은 음식을 정말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피부가 노랗거나 약간 주황빛으로 보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질환하고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 황달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카로틴 혈증에서는 눈의 흰자위, 즉 공막은 절대 노랗게 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색소 침착이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이마, 코 옆 주름 같은 부위에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특정 약물이나 화학물질 노출 때문에도 피부색이 변할 수 있는데 역시 공막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됩니다. 공막이 키포인트군요. 피부색 변화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신호로 아까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걸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네, 소변 색깔이 마치 진하게 우린 차 티 색깔이나 콜라색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간에서 처리되어서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바뀐 빌리루빈, 이걸 포화 빌리루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화 빌리루빈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소변 검사에서 빌리루빈이 검출된다, 즉 빌리루빈뇨가 있다는 것은 혈액 속에 이 포화 빌리루빈이 증가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고요. 이건 간이나 아니면 담즙이 나가는 길, 즉 담독의 어딘가에 병적인 문제가 생겼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몸에 과도하게 쌓이는 거군요. 그럼 이 빌리루빈, 이건 도대체 우리 몸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원래부터 있는 건가요?
빌리루빈은 기본적으로 햄이라는 붉은색을 띠는 분자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이 햄 분자는 우리 몸에서 어디에 제일 많냐면 바로 혈액 속 적혈구의 핵심 성분인 헤모글로빈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우리 몸은 매일 일정량의 빌리루빈을 만드는데요. 그 대부분, 한 80% 이상은 수명을 다한 늙은 적혈구가 주로 비장 같은 곳에서 파괴될 때 그 안에 있던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유래합니다. 아, 적혈구에서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15에서 20% 정도는 골수에서 미성숙한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파괴되거나 아니면 근육 속에 있는 미오글로빈, 또 세포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시토크롬 같은 다른 햄 단백질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생겨납니다. 이 빌리루빈 생성 과정은 주로 비장하고 간에 있는 특수한 세포들, 세막내피세포라는 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종복잡한 효소 반응을 거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단계에서 햄 산화효소, 힘옥시저네이스라는 효소가 햄 분자의 고리 구조를 딱 열어요. 그러면 녹색의 빌리베르딘이라는 물질하고 일산화탄소, 철 이온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빌리베르딘 환원효소, 빌리베르딘 리덕테이스라는 또 다른 효소가 이 녹색의 빌리베르딘을 노란색의 빌리루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빌리루빈은 물에 잘 안 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혈액 속은 대부분 물인데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 생성된 빌리루빈, 이걸 우리가 비포화 빌리루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분자 구조상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소수성이 아주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는 물 기반 환경에서 혼자서는 잘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장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은 알부민이라는 단백질과 딱 결합을 해야만 합니다. 아, 알부민하고 같이 다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마치 물에 녹지 않는 기름 성분을 비누 분자가 착 감싸서 운반해 주듯이 알부민이 이 비포화 빌리루빈을 붙잡아서 혈액을 타고 간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에 도착한 빌리루빈은 간세포 안으로 쏙 흡수가 되는데요. 사실 흥미롭게도 이 흡수 과정의 정확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떤 수송처를 통하는지 등은 아직까지 완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간에 도착한 다음에는요, 이 물에 녹지 않는 빌리루빈을 어떻게 처리해서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만드는 건가요? 바로 포합 컨주게이션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세포 안으로 들어온 비포합 빌리루빈은 세포 내 소포체라는 곳에 있는 특정 효소 시스템, 대표적으로 UGT, UDP 글루크로노실 전이 효소 계열 효소의 작용을 받아요. 이 효소들이 빌리루빈의 글루크론산이라는 물질을 딱 붙여줍니다.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거죠. 이 포합 과정을 거치면서 빌리루빈의 분자 구조가 바뀌고 내부의 수소 결합 같은 게 깨지면서 물에 아주 잘 녹는 형태, 즉 포합 빌리루빈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간이 일종의 화학 공장 역할을 해서 물에 녹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네요. 그렇게 변환된 다음에는 어떻게 배출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형태로 바뀐 포합 빌리루빈은 이제 간세포에서 담접 쪽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분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MRP2라고 하는 특별한 펌프, 단백질 같은 수송체들이 관여하는데요. 에너지를 써가면서 빌리루빈을 담즙 쪽으로 팍팍 밀어내는 거죠. 이 담즙은 간 내부에 있는 아주 미세한 담관들을 통해서 점점 모이고 모여서 결국 간 바깥의 총담관을 통해 장의 시작 부분인 십이지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장으로 간 다음에는요? 네, 장으로 분비된 포합 빌리루빈은 물에 잘 녹는 데다가 분자 크기도 꽤 커서 소장 점막에서는 거의 재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장을 따라 내려가서 말단 회장과 대장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들이 가진 효소, 베타글루크로니다제 같은 효소에 의해서 다시 비포합 빌리루빈 형태로 분해가 되고요. 이어서 또 다른 장내 세균들에 의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무색의 유로빌리노겐이라는 물질로 환원이 됩니다. 이 유로빌리노겐의 대부분, 한 80에서 90% 정도는 대변으로 그대로 배설됩니다. 이때 일부는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대변의 특징적인 색깔을 나타내는 주황색 유로빌린이 되기도 하고요.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의 유로빌리노겐은 장에서 다시 흡수되어서 혈액을 타고 간으로 되돌아가는 이른바 장간순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량만이 간에서 재흡수되지 않고 신장을 통해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거죠. 그렇군요. 복잡한 여정이네요. 근데 병원에 가면 피검사로 빌리루빈 수치를 재잖아요. 결과지를 보면 총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
또 가끔 간접 빌리루빈 이런 항목들이 있던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네. 그 용어들은 사실 반덴버그 가능이라고 하는 좀 고전적인 빌리루빈 측정 방법에서 유래한 이름들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선 직접 빌리루빈은요, 혈청에 특정 시약을 넣었을 때 알코올 같은 다른 촉진제 없이도 직접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빌리루빈 분액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간에서 포압 과정을 거쳐서 물에 녹는 힘태가 된, 즉 포압 빌리루빈의 양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직접 반응하는 게 포화 빌리루빈이군요. 네. 반면에 총 빌리루빈은 말 그대로 알코올 같은 촉진제를 추가해서 혈청 내에 있는 모든 형태의 빌리루빈, 그러니까 알부민에 결합된 비포화 빌리루빈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반응시켜 측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간접 빌리루빈은 따로 측정하는 값이 아니라 이 총 빌리루빈 값에서 직접 빌리루빈 값을 그냥 빼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물에 녹지 않는 형태인 비포화 빌리루빈의 양을 추정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정상 수치는 대략 어느 정도이고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 총 빌리루빈 수치는 대략 1mg/dl, 한 17 마이크로몰 정도 미만입니다. 그리고 측정된 직접 빌리루빈 수치가 총 빌리루빈의 한 15%에서 20% 미만이라면 이 빌리루빈 증가는 주로 비포화 빌리루빈 때문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직접 빌리루빈 분액이 의미 있게 높다. 예를 들어 총 빌리루빈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절대 수치 자체가 1mg/dl 이상으로 높다면 이건 포압 빌리루빈이 증가한 상태라고 보고요. 이 경우는 간이나 담독에 어딘가에 병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 검사에서 빌리루빈이 검출되는지, 즉 빌리루빈 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포압 빌리루빈 증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또 간편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직접이냐 간접이냐가 원인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델타 빌리루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포카 빌리루빈이 혈액 내 알부민 단백질하고 아주 단단하게 공유 결합으로 붙어버린 형태를 말해요. 주로 간에서 담즙 배설 기능에 오랫동안 장애가 있을 때 혈액 속에 축적되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게 알부민하고 워낙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몸에서 제거되는 속도가 빌리루빈 자체 반감기 약 4시간보다 훨씬 느린 알부민의 반감기 약 3주 정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왜 간담도 질환이 왜복되는 과정에서 다른 간 기능 수치나 증상은 좋아지는데 유독 혈청 빌리루빈 수치는 예상보다 천천히 떨어지는지, 혹은 혈청 빌리루빈 수치는 아직 높은데 소변에서는 빌리루빈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지, 알부민과 결합해서 신장으로 여과가 안 되니까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와, 델타 빌리루빈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어떤 분이 황달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어요. 원인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면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원인을 찾아내시나요? 마치 탕정처럼 단서를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 같기도 한데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황달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혈액 검사 결과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빌리루빈 수치만 유독 높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간세포 손상 리표, AST, ALT 같은 효소나 담즙 정체 지표, ALP 같은 효소 같은 다른 간 기능 검사 수치들도 함께 이상 소견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빌리루빈이 높다면 그 증가가 주로 비포합, 간접 빌리루빈 때문인지 아니면 포합, 직접 빌리루빈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첫 단서가 됩니다. 만약 다른 간 기능 검사는 다 괜찮은데 빌리루빈 수치만 딱 높다면요.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도 높아진 빌리루빈이 주로 비포합 빌리루빈인지 아니면 포합 빌리루빈인지에 따라서 접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비포합 빌리루빈만 주로 높은 경우를 보죠. 이때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몸에서 빌리루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즉,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깨지는 용혈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죠. 다른 하나는 빌리루빈 생산량은 정상인데 간이 빌리루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간세포로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흡수는 했는데 포합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후자의 예로는 특정 약물, 예를 들어 리팜핀 같은 약물의 영향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유전 질환도 있다고요? 네, 유전 질환 중에서는 길버트 증후군이라는 게 비교적 흔한 편입니다. 인구의 한 3에서 7% 정도에서 발견되는데요. 이건 평소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굶거나 감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경미한 황달이 나타나는 정도이고 건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약간 높은 빌리루빈이 항산화 효과 같은 걸 통해서 몸에 이로울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죠. 정말요? 반면에 크리글러 나자르 증후군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훨씬 심각한 고빌리루빈 열증과 황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화 빌리루빈만 주로 높은 경우는 훨씬 드문 상황인데요. 두빈 존슨 증후군이나 로터 증후군 같은 특정 유전 질환을 시사합니다. 이 병들은 간에서 포합된 빌리루빈을 담즙으로 내보내는 과정, 두빈 존슨, 나 혈액에서 간으로 다시 흡수하는 과정, 로터에 유전적인 결함이 생긴 병들인데요. 대부분 다른 증상 없이 황달만 나타나고 예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빌리루빈 수치뿐만 아니라 AST, ALT, ALP 같은 다른 간 효소 수치들도 같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면 어떻게 접근하나요? 이게 아마 더 흔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임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훨씬 흔하죠. 이럴 때는 이 효소 수치들이 올라간 패턴을 보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간세포 자체가 주로 손상된 문제인가, 간세포성 패턴, 아니면 담즙의 흐름이 막히거나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가, 담즙 정체성 패턴. 이걸 구분하는 것이 진단의 큰 갈림길이 됩니다. 간세포성 패턴, 담즙 정체성 패턴, 어떻게 다른가요? 간세포성 패턴은요, 간세포 손상 지표인 AST와 ALT 수치가 담즙 정체 지표인 ALP 수치 상승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게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간세포가 아프다는 신호죠. 원인으로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 A형, B형, C형 등 알코올성 간 손상, 특정 약물이나 독소에 의한 간 손상, 자가면역 감염, 윌슨병, 이런 것들이 대표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성 간염은 종종 AST가 ALT보다 2배 이상 높으면서도 그 수치가 아주 극심하게 막 수천 단위까지 올라가지는 않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급성 바이러스 감염이나 약물 독성 감염 같은 경우는 AST, ALT가 수백에서 수천 단위까지 매우 높게 치솟는 경우가 많고 ALT가 AST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담즙 정체성 패턴은요? 반대로 ALP 수치가 AST, ALT 상승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 이건 담즙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담즙 정체 상태인 거죠. 담즙이 잘 못 내려가고 고여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 문제가 간 내부의 아주 미세한 담도들 수준에서 생긴 것인가? 간 내 담즙 정체? 아니면 간 바깥의 굵은 담관, 총담관 같은 곳이 막혀서 생긴 것인가? 간 외 담즙 정체? 아, 그건 또 어떻게 구분하나요? 간 내부 문제인지 외부 문제인지 말이죠. 그걸 구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검사가 바로 복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간 내부와 외부에 있는 담관들이 혹시 늘어나 있는지, 즉 확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 담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면 어딘가 막혀서 담즙이 못 내려가고 압력이 높아졌다는 뜻이므로 간 외부의 문제, 예를 들어 담석이나 종양에 의한 압박 같은 것을 먼저 강력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초음파가 중요하군요. 네. 반면에 초음파에도 담관 확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간 내부의 미세한 담관 수준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간세포 자체의 담즙 분비 기능 문제일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간경변이 아주 심하거나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같은 특정 질환에서는 담관이 막혀도 잘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럼 초음파에서 담관이 늘어나 보이면요? 간 외부 문제일 때요? 네, 초음파에서 담관 확장이 확인되면 이제 정확히 어디가 그리고 왜 막혔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담석 때문인지, 염증으로 인한 협착인지, 혹은 췌장암이나 담관암 같은 종양 때문인지 이걸 감별하기 위해서 CT나 MRCP, 자기공명 담체관 조영술 같은 좀 더 정밀한 영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췌장암이나 담관암 같은 악성 종양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나 치료, 즉 ERCP, 내시경 역행 담체관 조영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RCP는 담석을 직접 꺼내거나 좁아진 부위에 스텐트를 넣는 등의 치료적인 목적이 강하고요. 요즘은 진단 목적만으로는 비침습적인 MRCP가 ERCP를 많이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초음파에서 담관 확장이 안 보이면요? 간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높을 때 네. 초음파에서 단관 확장이 뚜렷하지 않다면 간 내부의 문제, 즉 간내 담즙 정체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원인이 정말 매우 다양해서 진단이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약물 부작용 때문에 간내 담즙 흐름이 나빠지는 경우도 흔하고요.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간 내부의 미세 담관들이 점차 손상되는 병들, 대표적으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PBC나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PSC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임신성 담즙 정체, 아니면 아주 심한 전신 감염, 즉 폐혈증 상태에서도 간 기능에 영향을 미쳐 담즙 정체가 올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장기간 정맥 영양 공급 TPN을 받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간내 담즙 정체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혈액 검사, 예를 들어 자가항체 검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진단을 위해 간 조직 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결국 환자분에게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술은 얼마나 드시는지, 최근에 어디 특별히 여행 다녀오신 적은 없는지, 또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가렵지는 않은지 등등 환자의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진단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진 소견, 예를 들어 만성 간질환의 징후가 있는지, 배에 뭐가 만져지는지, 간이 커져 있거나 아픈지 같은 것들, 또 간의 합성 기능, 그러니까 알부민 수치나 혈액 응고 시간 같은 검사 결과도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서들을 제공하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알부민 수치나 혈액 응고 시간,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는 현재 간이 얼마나 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황달의 원인이 혹시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을까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새로 발생한 황달의 원인으로 약물 부작용이나 혹은 담석 또는 종양으로 인한 간 외부 담도 폐쇄가 비교적 흔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감염성 질환이 황달의 아주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말라리아라든지 A형부터 E형까지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 결핵, 장티푸스 혹은 여러 기생충 감염 같은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죠. 심지어 폐혈증처럼 간이나 담도를 직접 침범하는 감염이 아니더라도 아주 심각한 전신 세균 감염 상태 자체가 간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폐혈증성 담즙 정체라고 부르는 황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감염이 여전히 중요한 원인이군요. 네, 여기서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이전에 특별한 간 질환이 없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황달이 생기면서 동시에 의식 상태가 나빠지거나 간성내증 혹은 지혈이 잘 안 되는 등 심한 혈액응고장의 증상을 보인다면 이건 급성 간부전질환은 매우 위중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함께 간이식 가능성까지 신속하게 평가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황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황달은 단순히 그냥 피부가 노랗게 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은 빌리루빈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간에서 처리되는 과정, 그리고 담즙으로 배설되는 경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또 혈액 검사에서 어떤 종류의 빌리루빈, 즉 비포압이냐, 포압이냐 이게 높은지, 다른 간 기능 검사 결과는 어떤 패턴, 간세포성이냐, 담즙 정체성이냐 이걸 보이는지, 그리고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 소견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환자의 병력과 증상 등 여러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원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달의 원인은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과정 자체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노란색 변화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그 아래 숨겨져 있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점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 대화 중에 길버트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인구의 꽤 많은 수가 가진 아주 흔한 유전적인 변인데 이게 경미한 황달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심각한 질병은 아니고 오히려 약간 높은 빌리루빈 수치가 심혈관 질환 같은 데 대해서 보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 특정 상태, 예를 들어 약간 높은 빌리루빈 수치 같은 것이 때로는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로울 수도 있다면 우리가 질병을 판단하고 건강 상태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상 수치 범위라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쩌면 이 정상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맥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당신께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탐구해 보셔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